먼저 리서치 디자인의 포텐셜 리스크에 대한 테스트인데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것이 이 Alternative Identification Strategy와 그리고 Alternative Control Group을 활용해서 현재 분석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리서치 디자인의 특정에서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지금 준실험 세팅을 활용하고 있긴 한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컨트롤 베리어블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컨트롤 베리어블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 펑셔널 폼에 대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고 이 가정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버스티 체크로서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매칭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통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결과가 로버스트하다라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사례는 아예 또 다른 컨텍스트에서의 새로운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해서 한 번 더 결과를 레플리케이션 함으로써 해당 코잘 이펙트가 리서치 디자인에 국한된 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정 디자인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디자인에서도 비슷한 어떤 코잘 이펙트가 분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이 해당 리서치 디자인에서 만약 unobserved confounder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분석인데 이건 이미 사실 셋째 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unobserved confounder의 존재 자체를 검증한다기보다는 만약에 리서치 디자인이 이 충분히 익서지너스하지 않고 잘 작동하지 않아서 unobserved confounder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달라질까를 분석하는 일종의 센시티비티 테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추정한 그런 결과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unobserved confounder가 존재할 때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 결과가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이 셋째 주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실제로 이 포텐셜 언업적 컨파운더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테스트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어떤 바이어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명시적으로 디스커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도즈네이티 또는 이 셀렉션 바이어스의 특성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한다면 인과 추론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력이 증가할 때 과연 범죄가 줄어들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선택 편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OLS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러스의 효과가 나와요. 그 말은 즉슨 경찰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가 오히려 더 증가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사실 이러한 해석은 틀렸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 리버스 코잘리티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말해서 범죄가 많은 곳에 경찰이 더 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범죄 숫자와 경찰의 규모의 관계는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선택 편향이죠. 이렇게 인도스네이티의 특성과 편향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논의한 후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이러한 선택 편향과 인도스네이티를 보정함으로써 실제로 경찰력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떤 선택 편향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명시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인과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상한 방향으로 결과가 추정이 된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런 인과 추론 분석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논의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건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선택 편향에 의한 바이어스가 오히려 우리의 분석 결과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요한 어떤 컨파운더가 있어서 그게 이제 효과가 더 작게 추정된다라고 한번 예측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파지티브 코잘 이펙트를 추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뭘 뜻할까요? 사실 이게 뜻하는 거는 실제 코잘 이펙트는 원래는 훨씬 더 컸는데 지금 이 컨파운더에 의해서 추정 효과가 지금 더 작아졌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런 파지티브 코잘 이펙트는 사실은 더 컸는데 이렇게 작게밖에 추정이 안 되니까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작은 보수적인 추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과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겠죠.
반대로 만약에 어떤 컨파운더가 있어서 그 효과가 더 플러스로 편향된다라고 예측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때 만약 우리가 네거티브 커절 이펙트를 추정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추정한 효과보다 더 네거티브였는데 그 어떤 이 파지티브, 그러니까 어버드 바이어스로 인해서 우리의 추정 결과가 더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 보이는 이 연구에서도 지금 다양한 가능성에 의해서 이 포지티브 디렉션으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네거티브 코자 이펙트를 추정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추정은 실제로는 보수적인 추정이고, 우리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추정한 것보다 실제 효과는 더 네거티브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 효과는 더 네거티브인데 이러한 어떤 컨파운더에 의해서 이 포지티브 디렉션으로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우리의 결과가 보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선택 편향과 인도지니티에 의해서 효과가 어떻게 편향될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lternative Explanation을 배제하고자 하는 테스트인데, 이거는 이 로버스 체크 중에서 사실 가장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분석이고,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은 사실 모두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그 우버 X로 대표되는 긱 이코노미가 창업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버 X가 굉장히 큰 긱 이코노미 플랫폼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어떤 뭐 또 다른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도 존재할 수 있고 또 다른 유형의 어떤 긱 이코노미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버 X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의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얼터너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도 이제 우버가 아닌 다른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고려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 포스트메이트라는 딜리버리 플랫폼을 가지고도 결과를 그대로 재현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굉장히 로버스트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창업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인 이 킥스타터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이 킥스타터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창업 활동을 제대로 측정하는 변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얼터너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긱 이코노미가 이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메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얼터너티브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착시라는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뭐 우버 드라이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추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우버 드라이버가 이런 긱 이코노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창업 활동에 도움을 준다라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죠. 이처럼 이런 얼터너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을 배제하기 위한 로버슨 체크는 이 특정 연구의 컨텍스트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해당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어떤 얼터너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 우버 X와 이제 킥스타터에 대한 다양한 뭐 얼터너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을 배제하고 있는데, 뭐 우버나 킥스타터를 활용하지 않는 다른 분석에서는 이러한 분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얼터너티브 익스플레네이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페이크 트리트먼트를 생성해서 추정된 효과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걸 검증하기 위한 플라시보 테스트예요. 대표적으로 이 신테틱 컨트롤 메소드에서의 이 백데이팅이 될 텐데, 이 독일에서의 통일 사례를 분석할 때 실제로는 1990년에 이 통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트리트먼트가 발생을 했지만 그 10년 전인 1980년에 일어났다라고 이 페이크 트리트먼트를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분석을 레플리케이션 했을 때 어떠한 효과도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역으로 실제 이 트리트먼트에 대한 이 코자 이펙트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또 자주 활용되는 건 지금 아래에서 보이는 이 랜덤 셔플링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모든 샘플에 대해서 랜덤하게 페이크 트리트먼트를 임의로 그냥 랜덤하게 배정을 해서 결과를 레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만약 해당 분석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면 랜덤하게 뿌린 이 페이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 페이크 트리트먼트를 뿌렸다라는 거는 실제로 트리트먼트를 뿌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의 레이블링을 할 때 무작위로 그냥 랜덤하게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레이블링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트롤 그룹에서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다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레이블링 했을 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야 정상이겠죠. 물론 이 샘플 안에는 실제 트리트먼트를 받은 이 트리트먼트 그룹도 섞여 있기 때문에 우연히 그러한 이 랜덤하게 레이블링을 했을 때 우연히 트리트먼트 그룹이 좀 많이 섞여가지고 효과가 관찰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랜덤 셔플링을 지금 이 연구에서처럼 800번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효과가 우연히 관찰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야겠죠. 이러한 플라시보 테스트는 사실 비교적 수행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로버슨 체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흔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센시티비티 테스트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분석 모형을 달리할 수도 있고, 뭐 펑셔널 폼을 달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샘플을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 기간을 한정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베리어블을 달리해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수십 개, 많게는 뭐 수백 개의 모델을 돌려본 후에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논문에 리포트하는 거는 사실 그 중에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 옵션들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포트한 결과가 최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최선의 통계 모형인지 현실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문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200만 개의 리그레션을 돌려봤어. 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다소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이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존 연구에서 얘기한 변수들을 62개를 선별을 했고 이러한 62개의 변수들을 서로 조합함으로써 총 200만 개의 통제 변수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분석을 했더니 오직 22개의 변수들만이 이런 200만 개의 리그레션 모델에서 안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변수들은 어떠한 통제 변수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확 달라지더라라는 거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단순히 어떤 통제 변수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때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최선일지가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이나 가정들에 기반을 해서 이 샘플에서의 분석이 이 어긋날 확률을 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스탠다드 에러로 구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p-밸류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이 샘플링에서 오는 결과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 스탠다드 에러, SE보다 다른 데이터셋이나 다른 분석 모형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들 간의 어떤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D가 많게는 8배 이상 더 크다라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무리 낮은 p-밸류를 얻고 아무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셋과 그리고 다른 통계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시사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사실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어떤 통계 모형의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통계 모형에서의 작은 차이가 그 분석 결과를 크게 바꾸고 심지어는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센시티비티 테스트는 바로 이에 대한 디펜스예요. 물론 이렇게 다른 저자에 의해서 다른 논문에서 이렇게 우리 분석 결과가 공격받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긴 한데
우리는 이걸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늘 스스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러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늘 되묻고 그걸 반박하기 위한 어떤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저널 리뷰 과정에서도 리뷰어들이 이러한 공격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트들을 수행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일련의 어떤 그런 테스트들을 모두 이제 센시티비티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센시티비티 테스트도 뭐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조합의 컨트롤 베리어블이나 아니면은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모두 배제하고 분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펑셔널 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바이너리 아웃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리니어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넌 리니어 모델인 어떤 로짓이나 프로빈 모델에 대해서도 결과가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리그레션 기반의 스태티스컬 인퍼런스에서 핵심이 바로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가정인데 이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다른 가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클러스터드 스탠다드 에러를 썼다고 한다면 뭐 다른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토 코릴레이션이나 아니면 헤테로스케다시티 같은 거를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정을 함으로써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고 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그러한 어떤 방법에 따라서 센시티브하지 않다라는 걸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나 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얼터너티브 메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샘플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가령 예를 들면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컨트롤 그룹을 활용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겠죠.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어떤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분석을 레플리케이션 함으로써 이런 아웃라이어에 의한 코잘 이펙트가 이 드리븐 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테스트들은 하나의 예시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분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센시티비티 테스트도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